어머니, 짐이 다 어디 갔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란다.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팔아버렸어. 나는 이제 다른 데서 살 거야.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북 군산에 사는 72세 윤정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짐이 되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 집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고 내 말 한마디에도 가족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 영수를 먼저 떠나보낸 후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라며 간곡히 부탁했을 때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직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 곁에서 따뜻한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특히 수진이는 결혼 초기부터 어머니, 정말 좋으세요. 친정어머니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라며 다정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니까 달랐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수진이도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라며 고마워했고 손주들인 초등학교 2학년 지훈이와 5살 소희도 할머니 하며 저를 반겼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 싸고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수진이가 출근한 후에는 소희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지훈이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고 학원 차로 태워다 주고 정말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는 느낌,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피곤해도 보람찼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수진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김치 좀 덜 짜게 담그실 수 없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매운 걸 잘 못 먹어서요. 처음에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입맛에 맞춰주는 게 시어머니 도리 아니겠어요? 어머니, 세탁할 때 저희 옷은 따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울 소재가 많아서 조심스러워요. 이것도 이해했습니다. 비싼 옷들 상할까봐 걱정되는 거겠죠. 어머니, 아이들 간식은 제가 미리 준비해둔 걸로만 주세요. 요즘 첨가물 때문에 신경 쓰거든요. 이것도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 엄마들은 다 까다롭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뭘 해도 조심스럽고 뭘 해도 잘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특히 손주들 앞에서 뭔가 해주려고 할 때마다 할머니, 그거 안 돼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서러웠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맞벌이 하느라 힘들 텐데 제가 더 이해해야지 하면서요. 남편 영수가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정자야, 가족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거야. 특히 우리 같은 어른들이 더 많이 참아줘야 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가족을 위해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감정은 뒤로 밀어두고. 그런데 그렇게 참다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 잊어버리게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TV를 보거나 이야기할 때 저만 혼자 떨어져 앉아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아들과 며느리는 회사 얘기나 육아 얘기만 하고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어머니도 드라마 보세요? 가끔 수진이가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괜찮다. 너희들 보려는 거 봐라라고 답했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서운했어요. 저도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진짜 시작은 제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만 이런 경험을 한 건 아닐 테니까요. 자, 이야기 계속됩니다. 함께 산지 1년쯤 지났을까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날씨 탓이려니 했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 되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쪼그려 앉아서 청소하기도 어려워지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서 천몇 걸음을 떼기까지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참았어요. 가족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똑같이 했고, 아이들 도시락도 똑같이 싸고, 집안일도 똑같이 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하더라고요. 점점 더 아프니까 움직임이 둔해지고, 예전만큼 빠릿빠릿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진이가 눈치채기 시작했죠.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다,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수진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요? 지훈이가 학교 늦을 뻔했어요. 실제로는 5분 늦게 일어났을 뿐인데 마치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쪼그려 앉을 수가 없었어요. 욕실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진이한테 며느리야, 미안한데 오늘은 욕실 청소를 내가 좀 해줄 수 있을까? 무릎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프시면 병원 가보세요. 그런데 집안일은 저도 회사 다니는 몸이라서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가 안 하시면 저희가 뭘 해야 할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내가 아프면 짐이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가족이고 내가 아프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참았어요. 아프다는 말 절대 안 하고 어떻게든 예전처럼 하려고 노력했어요. 진통제도 사 먹고 파스도 붙이고. 그런데 관절염은 그런 걸로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달 더 버티다가 정말 못 견디겠어서 혼자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이거 많이 심하네요.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큰 수술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가족들한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였어요. 집에 와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한대. 아들은 깜짝 놀라더니 어머니, 왜 그렇게 아픈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서 조금 안심했죠. 그런데 수진이의 반응은 달랐어요. 첫 번째로 한 말이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였거든요. 수술하고 회복되는 동안은 어쩌죠? 저는 회사 휴가도 못 내는 상황인데 그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서러웠어요. 제가 3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일 해주고 아이들 돌봐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해준 게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나 싶더라고요.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입원하는 날 아들이 짐을 들어주면서 어머니,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나으세요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어머니, 빨리 회복하셔야 해요라고 했고요. 그런데 왜 그 말들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데 옆 침대 할머니는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딸이 2명, 사위도 오고 손자 손녀들까지. 할머니, 무서우면 안 돼요. 할머니,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을게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그런데 제 침대 주변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들은 회사 때문에 못 온다고 했고, 수진이는 아이들 때문에 못 온다고 했어요. 간병인도 안 구했어요. 어머니, 간병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냥 며칠만 혼자 계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거든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간호사가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오늘은 혼자 왔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간호사가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사인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결국 아들이 부랴부랴 와서 사인하고 가더라고요.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어르신, 기분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픈 것보다 외로운 게 더 아팠거든요. 옆 침대 할머니 가족들이 할머니 깨셨네. 할머니 아프세요? 이러면서 난리였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이렇게 아파도 혼자구나. 3일 후에 아들이 퇴원시키러 왔어요.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죠? 집에 가서 쉬세요.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릎이 아픈데 계속 누워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안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수술 일주일 후에 수진이가 한 말이 있어요. 어머니, 언제쯤 정상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 도시락이며 청소며 제가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가족에게 사랑받는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가사도우미였구나. 아프면 쓸모없는 가사도우미였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플 때 가족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수술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무릎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30분 앞당겨서라도 아이들 도시락은 꼭 챙겨주고 청소도 예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꼼꼼히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의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라는 말이라도 가끔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어졌고요. 대신 어머니, 이거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빨래 넣을 때 좀 더 펴서 널어주세요. 이런 지적하는 말들만 늘어났어요. 특히 손주들 태도도 변했어요. 지훈이는 할머니는 왜 이렇게 느려? 라고 하고 소희는 엄마가 할머니보다 음식을 더 맛있게 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그냥 느낀 대로 말하는 건데 그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는데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계신 거 어때?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뭘 어떻게?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좋았잖아. 애들 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고. 그런데 요즘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시고 예전만큼 못 해주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나도 회사 다니는데 집안일까지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특히 요즘에는 어머니가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해야 한다는 게 뭔 말이야? 아니, 청소도 예전만큼 깨끗하게 안 되고 요리도 솔직히 말하면 짜거나 싱겁거나 해서 아이들이 잘 안 먹어. 그러면 결국 내가 다시 해야 하잖아. 그때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3년 동안 정성스럽게 해준 음식이 다시 해야 할 만큼 맛없었다고요? 그럼 그동안 맛있어요라고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불편해. 우리끼리 있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조심스러워. 아이들 교육 문제나 집안 문제 얘기할 때도 눈치 보이고. 아, 그건 나도 느껴. 특히 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치려고 할 때 엄마가 끼어들면. 교육관이 다르잖아.
맞아. 그리고 또 마음대로 못 봐. 어머니가 트로트나 옛날 드라마 보시면 우리는 참아야 하고 친구들 초대하기도 어려워. 어머니 눈치 보이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울 뻔했어요. 그동안 제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존재였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눈치 안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봐. 요양원 알아보는 거 어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양원? 아들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했어요. 요즘 요양원들 시설도 좋고 어머니 같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외롭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전문적으로 케어도 받으시고. 그런데 그게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나도 그게 고민이야.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봐. 어머니도 편하실 수도 있어. 여기서는 눈치 보시면서 사시잖아. 요양원 가시면 또래분들과 어울리면서 더 즐겁게 사실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도 편해져. 아이들도 자유롭게 크고, 우리도 우리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머니, 노후는 우리가 책임질게. 좋은 요양원으로 모시고, 자주 문안드리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는지,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에게는 불편한 짐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나? 내가 해준 모든 것들이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나? 아니, 오히려 성가신 일이었나? 다음 날 아침, 평상시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이 도시락도 맛없다고 생각하면서 먹을 텐데 왜 내가 만들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침 식사 때 가족들이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제 들은 대화 때문에 전부 거짓말로 들렸어요. 특히 수진이가 어머니 오늘 반찬 정말 맛있네요 라고 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제는 다시 해야 한다고 해놓고서 오늘은 맛있다고? 그날부터 저는 변했어요. 예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최소한만 했어요. 어차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그렇게 애써야 하나 싶었거든요. 며칠 지나니까 수진이가 눈치챘어요.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하세요? 예전보다 집안일을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대충 한다고? 그럼 내가 해라.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못하겠다. 수진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제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또 아들과 며느리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 나한테 짜증내듯이 말씀하시더라.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내가 순하게 있으면 만만하게 보고 조금만 다르게 나오면 이상하다고 하는구나. 결국 뭘 해도 불편한 존재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일주일 후 가족 해외여행 계획을 듣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포함될 줄 알았는데 어머니, 저희가 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해요. 아이들도 방학이고 저희도 휴가가 나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 그래, 좋다. 언제 가니? 저는 언제 짐을 싸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희가요. 어머니,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사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비행기 타시기도 힘드실 것 같고, 일본 음식도 안 맞으실 것 같고,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족여행에서 저만 빼겠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저희가 없는 동안 푹 쉬세요. 집안일도 안 하시고 편하게 계시면 돼요. 5박 6일이니까 길지도 않아요. 그때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가족여행에서 나만 빼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눈치 보면서 짐 취급받으면서 살 수는 없다. 바로 그때부터 저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족들이 일본 여행을 떠나는 날, 저는 공항까지 배웅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 공항 가는데 같이 안 가실래요? 라고 물어봤지만 아니다. 너희들끼리 가라고 했죠.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에 어머니 생각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구나 싶어서 조금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진 상태였거든요. 혼자 남은 집은 정말 조용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인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서우거나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마음껏 보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 해 먹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잠들고, 그 5박 6일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서 살아야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통장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남편 영수가 돌아가신 후에 받은 유족급여와 제가 젊었을 때 모은 적금, 그리고 이 아파트.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혼자 소박하게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특히 이 아파트를 팔면 전셋집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아파트를 팔겠다고 결심하고 나니 망설여지더라고요. 이 집은 영수와 제가 신혼 때부터 40년 넘게 산 집이에요. 아들 민호도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손주들도 할머니 집이라고 부르는 곳이고, 추억이 너무 많은 곳이었거든요. 거실 모서리에는 아직도 지훈이가 2살 때 머머져서 다친 자국이 있어요. 부엌 벽에는 소희가 그린 낙서도 그대로 있고, 남편과 제가 함께 선택한 타일, 함께 고른 가구들,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추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 집에 있으면 계속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작더라도 제가 편한 곳에서 사는 게 낫다.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파트 매매 상담받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부동산 아저씨가 집에 와서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어르신, 이 평수에 이 동네면 시세가 괜찮네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는 나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금매요? 왜 급하게 파세요? 어디 이사 가실 일 있으세요? 부동산 아저씨가 궁금해했어요. 네, 사정이 있어서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막상 매물로 내놓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자.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선물도 사왔더라고요. 수진이가 어머니, 이거 어머니 드리려고 샀어요 라면서 일본에서 산 옷을 주었어요. 그런데 사이즈가 제게는 너무 작더라고요. 제 몸 사이즈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사온 게 뻔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동안 어떠셨어요?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응, 괜찮았다. 푹 쉬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다행이네요. 저희도 걱정했거든요. 수진이가 말했는데 정말 걱정했다면 중간에 한 번이라도 전화했을 텐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집 보러 오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언제 시간 되세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남이 제 집을 둘러보는 걸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여기 화장실은 좀 작네요. 베란다 쪽 벽지가 좀 오래됐네요. 이런 말들을 하는데 40년 넘게 살아온 제 보금자리를 품평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힘든 건 가족들 눈치를 보는 거였어요. 집 보러 온 사람들이 올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 누가 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라고 얼버무렸는데 점점 의심스러워하더라고요. 특히 수진이는 어머니, 요즘 집에 사람이 자주 오네요. 혹시 뭔 일 있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때 저는 거의 들킬 뻔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친구들이야 라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괜찮은 분이 집을 보러 왔어요. 50대 부부인데 남편분이 이직하면서 이사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이 집 정말 좋네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구조도 좋고 저희가 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계약 날짜도 잡혔어요. 일주일 후에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가는 날, 수진이가 갑자기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고 물어보는 거예요.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볼 일이요? 무슨 볼 일이에요? 요즘 어머니가 자주 외출하셔서 궁금해서요. 그때 정말 당황했어요. 거짓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하나. 그런데 이미 계약 약속은 잡혀 있고 늦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친구 만나러. 친구요? 어떤 친구세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수진이가 계속 파고들자 저는 화가 났어요. 제가 어디 가는지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내가 어디 가건 내가 왜 간섭해? 나도 내일 볼 자유 있다. 어머니, 저는 그냥 걱정돼서. 걱정? 언제부터 내가 걱정됐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부동산에 도착해서 계약서를 앞에 두고 앉아 있는데 손이 떨렸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망설여졌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혹시 가족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빨리 오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무슨 급한 일? 그냥 와보시면 알아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 계약을 포기하고 집에 가야 할까? 아니면 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집에 가야 할까?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만약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용기가 안 날 것 같았거든요. 부동산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계약서 주세요. 도장 찍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꾹 찍었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무서웠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드디어 제 진짜 마음을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아들 민호, 며느리 수진, 그리고 아이들까지. 마치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제가 들어서자 모두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어머니, 앉으세요.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아파트 매매 이야기를 알아낸 걸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일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요즘 어머니를 보니까 수진이가 말을 시작했어요. 뭔가 예전과 다르세요. 자주 외출하시고 전화통화도 많이 하시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겠니? 그냥 나이 들어서 친구들과 더 많이 만나는 거지.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라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혹시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다는 걸.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의 그 시원한 기분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 할 말이 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나는 이 집을 떠날 거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어디 가려고 해?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말 그대로야. 이 집을 팔고 나는 다른 데 가서 살 거야. 네.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판다고요? 응, 이미 계약했어. 다음 달에 잔금 치르면 끝이야.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의 표정을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아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어머니, 저희와 상의도 안 하시고 어떻게 그런 큰 결정을.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해?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상의를 해야 하나? 내 집인데. 그래도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특히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 대화를 제가 들었다는 걸 이제 아는구나 싶었어요. 엄마, 그건 아들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그건 뭐, 변명하지 마. 나도 다 들었어. 어머니 계셔서 불편하다. 요양원 알아보자. 우리끼리 있고 싶을 때도 있는데. 다 들었다고.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뭔 마음이었어? 가족여행에 나만 빼는 것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내가 아파서 수술할 때 간병인 비용 아껴서 혼자 있게 한 것도? 내가 만든 음식이 다시 해야 할 만큼 맛없다고 뒤에서 얘기한 것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아들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다 알고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가사도우미였지. 아프면 쓸모없는 가사도우미.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면 3년 동안 어떻게 함께 살았겠어요? 함께 살았다고?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함께 산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집에 얹혀 살았던 거지. 눈치 보면서, 간섭받으면서, 내 의견은 하나도 반영 안 되면서.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들이 말했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어요. 진정하라고? 내가 언제부터 진정 안 했어. 3년 동안 얼마나 진정했는데. 너희 비위 맞춰주려고, 눈치 안 보이려고 얼마나 참았는데. 이제 와서 진정하라고? 지훈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왜 가려고 해? 할머니가 없으면 누가 도시락 싸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슬펐어요. 아이에게도 저는 그냥 도시락 싸주는 사람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훈아, 엄마가 도시락 싸줄 거야.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일을 하러 가야 해. 할머니 일이 뭐예요? 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일이야. 수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저한테 절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달라질게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늦었어. 나는 이미 결정했고 계약도 끝났어. 그리고 저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눈치 보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머니, 그럼 어디서 사실 건가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수로 갈 거야. 친구 미숙이가 집도 알아봐 주고. 여수요? 왜 그렇게 먼 데로? 멀어야 좋지. 너희들 눈치 안 보고 살려면. 그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아들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고, 수진이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달라질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니, 바꿀 수 없었어. 이미 선을 넘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다 말한 후에 속이 너무 시원했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극진히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좋은 반찬 사와서 차려주고 제가 좋아할 만한 TV 프로그램도 틀어주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런 것들이 진심이 아니라 저를 붙잡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사진, 그릇, 옷가지들.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지만 과감하게 버렸어요.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이사하는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3년 동안의 습관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 도시락을 싸는 게 아니라 제 마지막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거실에 나가니까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밤새 못 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10시에 이사차 와. 엄마, 정말 마지막까지 생각 안 바뀌세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도 한때는 너 같은 마음이었어.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 함께 산다고 다 가족이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저희가 그러지 못했나요? 솔직히 그렇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 와서 원망하지 않을 거야. 다만 이제는 내 방식으로 살고 싶을 뿐이야. 수진이도 부엌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수진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시어머니랑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테니까. 이제 너희들도 편하게 살아라. 그때 지훈이와 소희가 잠옷을 입은 채로 나왔어요. 할머니, 정말 가는 거야? 응, 지훈아. 할머니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 거야. 그럼 언제 다시 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엄마, 아빠랑 함께 놀러 오렴. 할머니도 우리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 전화할게.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귈 거야. 10시 정각에 이사 트럭이 왔어요.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트럭에 실었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남편이 써주던 일기장, 그리고 제가 아끼던 화분 몇 개. 어머니, 이게 다예요? 이사업체 아저씨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이게 다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가족들이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했어요. 아들은 엄마, 연락 자주 드릴게요라고 했고, 수진이는 어머니, 건강하세요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안녕이라고 손을 흔들었어요. 트럭에 올라타면서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40년을 살았던 곳,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가득한 곳, 아들을 키웠던 곳.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정말 자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여수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72살에 이런 모험을 하다니.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3시간을 달려서 여수에 도착했어요. 친구 미숙이가 버스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자야, 정말 왔구나. 미숙이가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어요. 미숙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슨 소리야. 친구 좋은 게 뭐야? 이제 우리 같이 바다 보면서 살자. 미숙이가 알아봐 준 집은 바다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전셋집이었어요. 방 2개의 부엌, 화장실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죠. 규모는 전에 살던 집의 절반도 안 됐지만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어때? 마음에 들어? 미숙이가 물었어요. 너무 좋다. 정말 마음에 들어. 집 베란다에서는 정말로 바다가 보였어요. 멀리 작은 배들이 점점이 떠 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40년 넘게 복잡한 도시에서 살다가 이런 풍경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어요. 이사 첫날 밤 혼자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 주지 않고 걔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싶은 걸 먹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잘 도착했어요? 응, 잘 도착했다. 집은 어때요? 바다도 보이고.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 말자. 너희들도 이제 편하게 살고 나도 편하게 살고. 그래도 엄마, 민호야, 엄마는 괜찮다. 오히려 좋아. 오랜만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에 반짝거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세상에 있었구나. 그동안 나는 뭘 보고 살았을까?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제 마음대로, 아침 식사도 제 마음대로. 3년 만에 처음으로 7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5시가 아니라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미숙이가 동네를 구경시켜줬어요. 여기가 시장이고, 여기가 병원이고, 여기가 경로당이야. 경로당에 좋은 분들 많아. 같이 가보자.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저처럼 가족 때문에 힘들어서 혼자 나온 분들도 있고, 남편 돌아가신 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모두들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어머님, 어디서 오셨어요? 군산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여기 어때요? 너무 좋아요. 공기도 맑고, 바다도 아름답고. 그럼 우리랑 같이 다니세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진짜로 환영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특히 박순례라는 분과 금방 친해졌어요. 저보다 2살 위인데 1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윤 여사님, 처음에는 외로울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순례 언니 말이 맞았어요. 처음 며칠은 조금 외로웠어요. 하지만 곧 적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시장에 가서 제가 먹고 싶은 반찬거리를 사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고 무엇보다 좋은 건 아무도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집안일을 해달라, 아이들을 돌봐달라,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꽃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베란다에 화분을 몇 개 놓고 페투니아, 맨드라미, 봉숭아를 심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시들은 잎을 따주고 햇빛 잘 받게 자리를 옮겨주고 40년 동안 가족들만 돌보느라 정작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야 제가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꽃이 피는 걸 보면 정말 기뻤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돌본 만큼 예쁘게 자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여수에 온 지 2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온 건 제가 떠난 후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응, 수진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죄송한데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부탁? 제가 갑자기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게 됐어요. 내일 당장 입원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요. 혹시 어머니가 그 순간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나를 찾는구나 싶어서 서운했고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아픈데 손주들이 걱정됐어요.
민호는 뭐 해? 출장 중이에요. 일본에 있어서 당장 들어올 수가 없고, 친정엄마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아이들 돌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 말고는 정말 부탁드릴 분이 없어서요. 전화 너머로 수진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급하고 다급한 상황인 게 느껴졌어요. 수술은 언제 해? 내일 오전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며칠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어머니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어도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게다가 지훈이와 소희가 힘들어한다니. 알겠다. 내일 아침에 올라갈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죄송해요. 됐고, 수술이나 잘 받아라. 아이들 걱정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여수에서의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이니까요. 다음 날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2달 만에 보는 서울이 어색했어요. 복잡하고 시끄럽고 여수의 조용함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너무 정신없는 곳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할머니, 지훈이와 소희가 저를 안으면서 울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 왜 그렇게 오래 안 왔어? 아이들을 안고 있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워할 수 없는 순수한 아이들. 그동안 제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는 병원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3일 정도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말고 가라. 아이들은 내가 잘 돌볼게. 수진이가 병원에 간 후 저는 아이들과 단둘이 남았어요. 2달 만에 다시 해보는 육아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예뻐 보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없어서 무서워. 소희가 저에게 안겼어요. 소희야, 할머니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 우리 때문에 여수에서 올라왔지? 고마워. 지훈이가 의젓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찡했어요. 아이들도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 3일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돌봤어요. 도시락도 싸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밤에 무서워하면 함께 자기도 하고,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아이들을 사랑해서 하는 거였죠. 병원에 수진이를 문병 갔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더니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번에 아이들 돌보면서 알았어요. 어머니가 3년 동안 이런 걸 다 해주셨는데 저희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됐다, 수진아. 이제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저희에게 그냥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가족이었는데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수진이의 눈물을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진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수진아, 나도 서운했지만 이제 다 이해해. 너도 힘들었을 거야. 시어머니랑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특히 아프실 때.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고 했잖아. 이제 우리 서로 새롭게 시작하자. 수진이가 퇴원하는 날, 저는 여수로 다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떠나지 말라고 매달렸어요. 할머니, 또 갈 거야? 소희가 울면서 물었어요. 소희야, 할머니는 여수에서 살아야 해. 왜?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그건. 그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다시 저희와 함께 살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존경하는 어르신으로 모실게요. 아들 민호도 출장에서 돌아와서 똑같은 부탁을 했어요. 엄마, 저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정말 고민됐어요.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또 한편으로는
여수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이 그리웠어요. 잠깐만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가족들이 달라졌다고 해서 정말 달라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번 며칠 동안 가족들과 지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서로를 진짜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여수에서의 생활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가끔씩 내려가서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여수로 놀러 올 수도 있고,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앉아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 아이들의 기대에 찬 표정.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좋아. 다시 함께 살아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머니,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수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첫 번째, 나는 더 이상 가사 도우미가 아니야. 집안일은 모두가 함께 분담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못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해야 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엄마. 두 번째, 내가 여수에 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 갈 수 있어야 해. 한 달에 일주일씩은 여수에서 지낼 거야. 거기가 이제 내 또 다른 집이거든. 네,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여수까지 모시고 다닐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세 번째, 가족회의에 나도 참여할 거야. 아이들 교육 문제든 집안의 중요한 결정이든 내 의견도 들어야 해.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 물론이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 의견을 소중히 여겨야 했는데. 아들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네 번째, 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할 수 있어야 해. 여수 친구들이 서울에 올 때도 있고 옛날 군산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 이 집에서 편하게 대접하고 싶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저희도 어머니, 친구분들 뵙고 싶어요. 수진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어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불만이 있으면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직접 말하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다고 표현하자. 가족이라고 해서 마음까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 그 말을 듣고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워야겠어요. 앞으로 정말 달라질게요. 울지 마라, 수진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울 일이 아니야. 지훈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안겼어요. 할머니, 진짜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응, 지훈아. 하지만 할머니가 여수에 갔을 때는 이해해야 해. 여수가 어떤 곳이야? 나도 가보고 싶어. 그래? 그럼 다음에 할머니랑 같이 가자. 바다도 보고 할머니가 키우는 꽃도 보고. 소희도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할머니, 나도 갈래.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집안일이었어요. 아들이 설거지를 담당하고 며느리가 빨래를 하고 저는 요리를 담당하되 제가 만들고 싶은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도 자기 방 정리는 스스로 하도록 했고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수진이가 매일 물어보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끓이고 싶은데 어때? 좋아요. 어머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립서비스 같았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수진이 표정이나 말투가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한 달에 일주일씩은 여수에 가서 지냈어요. 처음에 여수에 갈 때 아이들이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 없으면 심심해라고 했지만 돌아왔을 때 할머니 어떤 일 있었어? 바다는 어땠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여수 친구들도 서울에 구경 왔어요. 미숙이와 술래 언니가 오셔서 며칠 지내면서 가족들과 인사도 나누고 아들과 며느리가
정성껏 대접해 줬어요. 어머님, 정자 씨가 정말 좋은 가족을 두셨네요. 순례 언니가 그러시니까 수진이가 저희가 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더 많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가족회의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지훈이 중학교 선택할 때도 제 의견을 물어봤고, 소희 피아노 학원 정할 때도 저랑 상의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시키지 말고 하고 싶어 하는 것 위주로 해라라고 했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욕심이 컸네요. 가장 기뻤던 일은 손주들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였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할머니, 고마워. 할머니 덕분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특히 지훈이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친구들이 부러워해. 할머니가 이렇게 멋있다고. 내가 뭐가 멋있다고? 할머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잖아. 여수에도 가고 친구들도 많고. 우리 반 다른 애들 할머니는 집에만 계시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손주가 저를 멋있는 할머니라고 생각한다니.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여수에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롭고 평온한 시간을 즐겨요. 며칠 전에는 온 가족이 여수에 놀러 왔어요. 아이들이 바다에서 신나게 놀고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가꾼 꽃밭을 보고 감탄하더라고요. 엄마, 여기 정말 예쁘네요. 엄마가 이렇게 꽃을 잘 키우시는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여기 와서 알았지.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72살에 새로운 걸 시작하시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그날 저녁, 바다를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내년 여름 휴가는 여기서 보내자라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나이가 들어도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용기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72살에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이사하고,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게. 하지만 그 용기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고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되거든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